안녕하세요. 네, 환영 감사드리고요. 이번 데뷔 세션에서는 네이버의 초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에 사용되었던 이 코퍼스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세 마리 토끼를 다잡는 제목처럼 언어 모델을 만든 과정 그리고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AI랩의 유강민이고요. 저와 이제 박동준님, 가순원님과 함께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시퀀스 투 시퀀스 혹은 식투식이라고 불리는 언어 모델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실제로 이 학습 엔지니어링을 주도적으로 맡아주신 동준님께서 이번 발표의 주인공인 시티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원님께서 시티5 기반으로 만든 이 대화 특화 다이얼로그 시티5를 소개해 드리고 저희 발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럼 시투식 언어 모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PT 같은 이런 GPT 계열의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AI 기술에 굉장히 큰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오픈 AI, 구글 등 이 세계적인 AI 기업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현재 언어 모델은 저희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어 모델 혹은 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이제 함유하고 있듯이 자연어를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 모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언어 모델은 주어진 문장을 한 단어에 대해 그 직전까지 문맥을 보고 해당 단어를 맞추도록 학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언어 모델들은 모두 트랜스포머라는 이 특수한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이 언어 모델은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차용하고 있는 디코더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언어 모델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 언어 모델 자체, 이 단어를 맞추는 일 자체는 사실 자체가 유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 자연어 처리 NLP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특화된 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언어 모델을 유용한 NLP 도구로 추가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NLP 도구란 이 대화형 에이전트인 ChatGPT 혹은 감성 분류와 같은 특정 문제를 푸는 능력이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 대량 텍스트로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사전 학습 혹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의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리트레이닝의 어떤 그 학습 자원은 거의 슈퍼 컴퓨터가 필요한 만큼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파인 튜닝은 이제 작은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의 양과 연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언어 모델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고 모델의 범용성을, 즉 제너럴리티를 키울수록 이제 NLP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뜻은 즉슨 NLP 도구로 파인 튜닝하는데 필요한 비용, 데이터든 혹은 연산 비용이든 것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언어 모델이 더욱 커짐으로써 이 NLP 도구로 다가갈 수 있는 하는 스텝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더 추가적인 스텝이 제안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언어 모델이 사람의 요구 사항을 자연어 형태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데,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것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 NLP 도구로서 파인 튜닝 되는데 어떤 필요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이 되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어 모델의 크기를 더욱 키우고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과 같은 추가적인 튜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NLP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현재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발전은 이 여러 가지 발전들의 어떤 향연으로 기반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은 저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Model이라는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더 많은 코퍼스 데이터와 GPU와 같은 연산 자원을 투입을 하게 됐을 때 그만큼 이 인공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본 분야에서는 이런 이론에 대한 경험적인 확신을 2020년에 이런 공개된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하면 스케일링 로스라는 거는 이제 확장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도식에서 보시다시피 이 연산 자원, 뭐 데이터 양, 그리고 모델 크기 이런 것들을 키웠을 때 이 언어 모델의 테스트 로스 성능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내려가서 좋아지는 것인데, 좋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어떤,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요한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 기반 언어 모델은 앞선 언어 모델의 어떤 스케일링 로스에 근거를 해서 크기 경쟁이 이제 붙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구글, 뭐 딥마인드, 오픈 AI 등등 경쟁사들이 방대한 언어 모델들을 톡톡히 출연시키면서 이 크기 단위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수치들은 모두 파라미터 수, 즉 인공신경망의 이 시냅스 수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1.5 빌리언 혹은 뭐 15억 이 파라미터 수라는 것은 현재 구입이 가능한 뭐 예를 들어 최고급 개인용 이런 워크스테이션용으로 가까스로 돌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1.5 빌리언은 저희 개인용으로 가까스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이상으로 되면 이제 175 빌리언, 280 빌리언, 540 빌리언, 심지어 1 트릴리언까지 가는 수준은 더 이상 일반적인 뭐 기업이나 개인 수준에서는 다루기 힘든 그런 꿈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저희들 언어 모델의 발전이 비대칭적으로 형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혹은 식투식이라고 불리는 이 언어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쏠리게 되었는데요. 이 식투식하고 ChatGPT의 어떤 차이점들을 저희가 한번 지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식투식의 구조는 이 언어 모델이 좀 더 단순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복잡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케일링 법칙이 상대적으로 덜 관측된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투식은 작은 모델로 어떤 뛰어난 성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GPT가 일반적으로 특출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퓨샷 러닝, 즉 그 약간의 데이터를 보기만 해도 충분히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GPT의 어떤 주요 특징이라고 보였지만, C2식 언어 모델의 최고 성능을 이쪽 분야에서 달성했다는 그런 연구가 보고가 되면서 C2식도 상당히 이 GPT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언어 모델 이 분야에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 식2식 언어 모델 구조가 GPT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모델 모두 이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쌓아올린 이 트랜스포머 블럭을 이용한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블럭 각각 한 레이어별로 히든 스테이트를 전 레이어에서 살펴보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식2식 언어 모델은 구조상으로 인코더, 왼쪽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영역 인코더가 있고, 초록색 표시로 된 디코더 영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듈로 나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코더는 인코더의 중간 레이어가 아닌 최종 히든 스테이트만 볼 수 있도록 어떤 정보의 흐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제한의 어떤 구조상의 이유로 저희는 이것을 이제 인포메이션 버틀넥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식2식이 디코더에 비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강력한 장점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텍스트의 이 태스크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식2식은 모든 NLP 문제를 이 텍스트 인풋과 텍스트 아웃풋으로 일원화된 형식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숫자와 같은 이런 NLP에서 보통은 특수한 어떤 뭐 머신러닝 모델을 세워서 하는 그런 이전 같은 방식을 쓰지 않고 텍스트로 변환해서 모두 통일을 해서
태스크의 확장이 쉽다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C2C의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인포메이션 버틀넷 구조로 나오는 어떤 또 다른 장점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스캐닝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최근 논문에 의하면, 즉 2022년에 나왔던 논문에 의하면 이 최신 다양한 기법에 적용된 C2C의 C2C 구조에 비해서 원조 트랜스포머 기반, 즉 저희가 방금 전에 소개드린 그런 기본 바닐라 구조의 C2C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 스케일링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연구가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 인코더의 첨가를 어떤 세 번째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텍스트 인코더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을 이제 어떤 임베딩, 실수 형태의 어떤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이런 빠른 실수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뭐 텍스트 비교를 한다든지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텍스트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텍스트 인코더의 발현이 C2C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C2C를 학습을 하면 저희가 공짜로 점심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C2C를 저희들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C2C 모델들을 조사를 좀 했지만 사실 저희가 만족스러운 모델을 쓰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코퍼스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 최대 크기의 C2C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도식에서 보여주다시피 저희가 확보한 CT5의 어떤 수준은 기존 한국어 모델이나 해외에서 다국어로 학습한 MT5 이런 것에 비해서 모든 이제 크기 구간에서 저희가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세한 평가 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은 이어지는 동주님께서 곧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하이퍼클로바의 CT5 버전은 비록 이미 하이퍼클로바 디코더 모델이 있지만 저희가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C2C의 장점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실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C2C 언어 모델의 어떤 좋은 효율성 그리고 활용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클로바와 CT5는 중요한 상생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두 가지 모두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CT5 통해 기민하게 발굴된 그런 신규 기술들을 더 큰 스케일의 하이퍼클로바에 도입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저희 발표의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컴퓨터 옵티멀리티라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자주 하게 될 텐데, 이것은 바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모델이 디코더 언어에 비해서 저희가 똑같은 자원을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즉 저희가 투입한 어떤 GPU 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투입했을 때 디코더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어떤 효율적인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관점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즉 언어 모델이 어떤 유용한 NLP 도구로 발현되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효율적이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많은 방면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오늘 발표에서 중요한 어떤 관성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동주님께서 CT5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챕터의 발표를 맡게 된 네이버 서치의 박동주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CT5의 학습기부터 벤치마크까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5의 근간이 되는 T5는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트랜스포머 기반이지만 약간의 변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는 등의 약간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글이 처음 T5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T5 1.1 모델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1.1 모델의 경우 T5와 구조가 동일하지만 여러 컴포넌트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글에서는 조금 더 성능 향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도 바닐라 T5가 아닌 T5 1.1 버전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의 구조가 설계가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오브젝티브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T5는 버트나 GPT처럼 프리 트레이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하여 사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T5의 사전 학습을 할 때 사용할 오브젝티브가 필요합니다. T5의 논문이 나오기 전
다양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티브들이 보시는 테이블처럼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T5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브젝티브들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오브젝티브를 찾으려고 합니다. T5 논문에서는 왼쪽 플로우 차트와 같은 다양한 실험들을 바탕으로 오른쪽 예제와 같은 버스트 스타일 스팬 커럽션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개되어 있는 구글의 바닐라 T5는 앞서 이야기한 스팬 커럽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들도 함께 학습을 하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모델은 어느 정도 제로샷과 퓨샷도 가능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 시 성능이 더 향상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 바닐라 T5 구조를 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T5 1.1에서 학습한 방식과 동일한 스팬 커럽션만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이미 충분한 양질의 코퍼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싶었고 언어적 지식 자체를 조금 더 주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스팬 커럽션만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코퍼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하이퍼클로바 코퍼스와 지식 기반 코퍼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데이터의 우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모델을 학습해보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평가를 해서 더 나은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하이퍼클로바 코퍼스는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뉴스 데이터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구어체의 비중이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 기반 코퍼스는 하이퍼클로바 코퍼스에 비하여 도서나 뉴스 같은 지식 관련 코퍼스의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영어 데이터 비율을 증가시켜서 한국어 데이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어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지식들의 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두 데이터에 대해 사전 학습을 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 결과 하이퍼클로바 코퍼스는 언어 이해 태스크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반면 지식 기반 코퍼스는 언어 생성 태스크에 강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두 데이터 간의 장단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성능 자체는 비슷했기에 저희는 CT5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토큰 수가 더 많은 하이퍼클로바 코퍼스를 택하여서 CT5를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세팅을 떠나서 학습 과정에서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기 학습을 시도했을 때 학습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인 프리시전과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시전의 경우 사전 학습을 해보셨거나 큰 모델을 다뤄보셨을 경우 많이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프리시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최근에는 메모리와 계산량 이슈로 인해서 FP31을 잘 사용하지 않고 반면 FP16과 BF16을 사용하여 더 적은 메모리로 빠르게 모델을 학습을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FP16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FP16으로 학습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FP16으로 학습을 시도해 보니 이상하게도 모델이 학습이 되다가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로스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CT5 스몰을 학습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로스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 스몰 사이즈까지는 해결이 됐지만 모델의 스케일업이 될수록 조금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FP16의 대안이면서 대안인 BF16으로 학습을 시도하였고요. 그 결과 단순히 FP16을 BF16으로 바꾸기만 해도 학습 자체가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또한 FP16과 달리 모델 사이즈가 커졌을 때도 학습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BF16이 FP16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학습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옵티마이저는 모델 성능과 학습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습을 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옵티마이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옵티마이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ADAMW와 또 T5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이다 팩터를 바탕으로 두 옵티마이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옵티마이저 비교를 위한 실험 세팅으로는 모델을 CT5로 스몰을 사용하였으며 ADAMW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두 개의 세팅 이외에도 다양한 세팅이 존재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가져왔고요. 그리고 에이다 팩터의 경우는 러닝 레이트가 스텝 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세팅으로 학습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모델의 로스 커브에서는 학습 중반에 차이가 최대 2%까지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만 학습이 끝날수록 로스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로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T5는 GPT와 달리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오브젝티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로스만으로 우위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에이다 팩터가 더 나은 옵티마이저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CT5로 구성하는 구조부터 코퍼스 및 학습 디테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 CT5는 T5 1.1 구조를 바탕으로 하이퍼클로바 코퍼스를 사용하였고 학습 과정에서 BF16과 에이다 팩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CT5는 스몰부터 빌리언 스케일까지 총 5가지 사이즈의 학습이 되어서 목적에 따라 모델 사이즈를 선택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크입니다. CT5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C2C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연어 태스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연어 이해 태스크와 자연어 생성 태스크에 벤치마크를 하였으며 큰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파라미터의 메모리 에피션트 파인 튜닝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어 이해 태스크입니다. 벤치마크로는 실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총 5가지의 태스크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은 오른쪽 그림처럼 인코더에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고 디코더에서는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도록 학습을 하였습니다. 먼저 토픽 분류 태스크를 바탕으로 인코더 모델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인코더 모델의 경우 이미 공개된 클루보트와 클루로보타에 대해 비교를 하였고요. 해당 모델들의 결과는 해당 모델의 논문에 나와 있는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을 가져와 봤습니다. CT5의 경우는 테스트 셋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평가를 한 성능이고요. 모델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페어하게 비교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CT5가 인코더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델 사이즈가 여기서 가장 작은 CT5 스몰이 클루보트나 클루로보타를 모두 압도하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NLU 태스크 전반에 대해서 동일한 구조인 인코더 디코더 모델들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의 모델들은 구글에서 나온 멀티링구얼 T5와 캐티에서 나온 KT5와 비교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비슷한 사이즈에서 모두 CT5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CT5는 베이스 사이즈만 되더라도 다른 모델들의 라지나 엑스라지의 성능까지 따라잡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어 생성 태스크입니다. 자연어 생성 태스크 중 요약 태스크에 대해서 디코더 모델인 하이퍼클로바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벤치마크 결과 모든 사이즈에서 CT5가 하이퍼클로바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모델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을 때는 C2C 구조가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파라미터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양한 결과들을 통해서 CT5가 다른 모델들의 파라미터 효율적이며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1.7B 그리고 3B의 경우는 모델이 너무 커서 리소스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파인 튜닝마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큰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파라미터의 메모리 에피션트 튜닝을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중 로라와
LST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로라의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를 적게 써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고, LST 같은 경우는 GPU 메모리를 최대한 절약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각 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기가 힘드니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법과 풀 파인 튜닝에 대한 성능에 대한 차트입니다. 막대 그래프 위에 있는 숫자는 성능을 나타내며 괄호 안에 있는 퍼센티지는 풀 파인 튜닝 대비 성능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 그래프 안에 있는 숫자는 학습된 파라미터 수를 나타내고 괄호 안에 있는 퍼센티지는 풀 파인 튜닝 대비 학습 파라미터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각 기법들과 베이스라인의 성능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특히 로라의 경우 3B에서는 전체 파라미터의 0.09%만을 학습을 해도 베이스라인 성능보다 0.39%밖에 감소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CT5 모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T5 모델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실험들로부터 스몰부터 3B까지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왼쪽 그림처럼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도달할 수 있는 로스 값이 작아진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도달할 수 있는 로스와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연산 자원이 주어졌을 때 로스가 가장 낮은 모델이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연산 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을 피팅해 본 결과 왼쪽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빨간 선의 경우 CT5의 결과이며 회색 선은 하이퍼클로바의 결과입니다. 실제 로스만으로 CT5와 하이퍼클로바의 성능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다양한 벤치마크를 바탕으로 특정 연산량까지는 CT5가 조금 더 효율적인 모델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연산 자원이 커질수록 하이퍼클로바의 자원 효율성이 좋아져서 좌측 상단에 있는 노란색 원과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디코더 온리 구조가 조금 더 유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 자원이 적거나 중간 사이즈라면 인코더 디코더 계열이 디코더 온리 계열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순호님께서 다이얼로그 CT5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챕터 내용을 발표드릴 네이버 서치의 가순원이라고 합니다. 네, 3장에서는 앞에 방금 말씀드린 CT5의 대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 효율을 높인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한 배경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전 학습 모델이 굉장히 일반화가 된 이후에 이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을 한 모델을 다시 그 실제 그 NLP 타겟 인도메인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런 두 단계 학습 패러다임이 되게 공식처럼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렇게 한번 사전 학습된 모델을 다시 한번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더 무겁게 학습을 하는 헤비 파인 튜닝 단계가 추가가 되면 모델의 이 일반화 성능이 좋아져서 여러 태스크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그 표현 말 그대로 특정 도메인의 그 분포를 잘 이해하도록 해당 도메인의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작년에 소개가 된 논문들 중에 나일로그즈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기존 영어 식2식 모델인 T5를 대화 영역에 대한 그 다양한 태스크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십 개의 영어 대화 데이터셋을 수집을 해서 그걸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는 방식으로 다이얼로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 전반적인 대화 성능 개선이 있었고요. 이때 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설계를 해서 추가로 적용을 했더니 성능이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오른쪽 그 화면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제한 모델의 그 평균 점수를 어댑테이션 학습 스텝에 따라서 그린 것인데요. 거기서 빨간 점선 그래프가 멀티태스크 학습만 한 것이고
초록색 실선 그래프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셀프 슈퍼바이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함께 학습한 모델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수가 지나가면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거의 평균 1.5점 이상까지 성능이 격차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작년에 구글에서 나온 유팜이라는 논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기존의 학습된 모델 팜을 사전 학습에 대략 한 0.1% 정도의 연산량만 추가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제로샷, 후샷 성능이 대폭 좋아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결국 학습 오브젝티브인데요. 작년에 또 나왔던 UL2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방식처럼 여러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혼합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UL2에서 이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되어서 유팜 논문에서는 그 해당 프레임워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였고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그 성능 개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기존 팜의 그 총 학습 연산량 대비 그 제로샷, 퓨샷 성능 그래프가 이제 화면에 있는 그 곤색선인데 유팜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추가 학습 연산량을 하는 것만으로 팜에서 굉장히 좀 상당한 연산량이 필요한 성능을 금방 따라잡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적절한 학습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헤비 파인 튜닝을 중간에 적용을 하면 사전 학습된 모델의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제로샷, 퓨샷 등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그 CT5에 이제 이런 기법을 좀 적용을 하는 걸 고민을 했고 특히나 이제 실 서비스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대화 도메인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네, 이때 식2식 모델에서 대화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개인을 가져갈 수 있는 태스크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저희 생각엔 주로 인코딩의 수혜를 통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대화의 이제 앞뒤 컨텍스트를 잘 활용해서 중간에 있는 발화를 맞추는 그런 다이얼로그 인필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대화 답변 생성 아니면 대화 내용을 요약하는 이런 문제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 다이얼로그 CT5를 이제 잘 만들어서 결국은 이러한 태스크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세팅에서의 성능이 과연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얼마나 이 모델의 데이터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실제 학습을 진행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학습 오브젝티브인데요. 기존 연구들에서 이제 대화의 구조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 오브젝트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가장 이렇게 잘 아시는 랭귀지 모델링과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발화를 마스킹을 해서 예측하도록 하는 넥스트 어터런스 프리딕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 세션이 있을 때 발화들의 순서를 랜덤하게 섞어서 원래 순서로 이제 마치도록 하는 어터런스 오더 리컨스트럭션과 같은 방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화의 중간에 있는 발화를 마스킹해서 예측하도록 하는 어터런스 마스킹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장 직관적으로는 CT5처럼 그냥 스팸 크롭션을 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발화의 일부를 마스킹을 해서 예측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대화 구조를 활용해서 발화 어터런스 단위로 마스킹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추가적으로 스팸 크롭션과 마찬가지로 발화마다 크롭션 레이트를 조정을 해서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발화를 마스킹하고 동시에 예측하도록 이제 문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당연히 싱글 어터런스 마스킹보다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대화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압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멀티플 어터런스 마스킹을 이제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커리큘럼 러닝을 저희는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모델이 여러 개의 발화를 동시에 예측하는 게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커럽션 레이트를 처음에는 낮게 설정하고 점점 학습이 진행되면서 올라가면서 모델이 이제 잘 이해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습 코퍼스인데요.
공개되어 있는 대화 데이터 셋과 그 다음에 사내 대화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총 10억 토큰 수준의 코퍼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대화 세션 수로는 이제 한 330만 개이고요. 테스트 셋 기준으로 10,000개를 이제 스플릿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턴수 기준으로는 대략 5천만 개 정도 분량인데요. 화면의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턴수 기준으로 대화 타입과 코퍼스 종류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왼편에 보시면 written이라고 써 있는 건 온라인 채팅 대화 같은 텍스트 기반의 대화고, 뭐 스포크는 실제 대화나 그 통화, 방송 프로그램의 전사 데이터, 그리고 방송 대본을 이제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코퍼스 종류 같은 경우는 대략 60%가 이제 온라인 대화 데이터고, 그 외에 이제 고객 응대, 방송 콘텐츠, 그리고 뭐 일상 대화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모델 학습 파라미터고요. 앞에서 동준님이 이제 설명해주신 그 CT5 모델을 기본적으로 백번으로 활용하고 사이즈는 스몰 베이스 라지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대화 코퍼스에 대해서 이제 5F4까지 이제 64 글로벌 배치 사이즈로 학습을 진행했고요. 사전 학습과 마찬가지로 드롭아웃은 켜지 않았고 에이라 팩터를 활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습이 진행됐을 때 로스 그래프인데요. 화면 우측에 있는 노란 선이 트레이닝 로스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많이 이런 거를 자료를 보시면 보통은 그 트레이닝 로스가 단조 감소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좀 다른 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커리큘럼 러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살짝 이제 학습 되는 그 어떤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로스가 좀 위로 밀렸다가 이제 후반에는 다시 학습을 소화를 하면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개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헤비 파인 튜닝을 마친 다이얼로그 CT5의 벤치마크 성능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크는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활용했고요. 목적 지향 대화, 자유주제 대화, 그리고 방송 대본 요약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문제 태스크에 대해 AI 허브 데이터셋을 매핑을 해서 결과를 확인했고요. 벤치마크 결과는 먼저 데이터 효율 평가를 위해서 스칼스한 데이터 환경에서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데이터 샘플을 모두 활용한 풀샷 파인 튜닝을 하는 풀 데이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그 데이터 효율성 실험인데요. 그 주어진 인도메인 데이터셋을 샘플링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 학습 샘플 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성능의 추이를 관찰하였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그래프가 이제 다이얼로그 인필링 태스크에 대해서 AI of TOD 그 목적 지향 대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결과이고요. X축은 학습 샘플의 수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이고, Y축은 이제 루지 원 스코어입니다. 네, 이때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CT5 결과이고 점선으로 된 게 다이얼로그 CT5인데 일단 모든 사이즈에 대해서 CT5보다 다이얼로그 CT5가 성능이 향상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대략 7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유팜의 그래프와 유사하게 기존 CT5의 성능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이얼로그 CT5 모델을 썼을 때 얼마나 더 적은 데이터 샘플이 필요한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가로선 이제 빨간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이제 10배 정도 거의 적은 파인 튜닝 데이터만으로도 CT5가 이제 동일한 그 CT5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다이얼로그 CT5가 대화 도메인 태스크에서 데이터 효율성을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체 풀샷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한 결과입니다. CT5와 다이얼로그 CT5의 이제 세 가지 사이즈의 모델들을 다이얼로그 인필링,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그리고 스크립트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 성능 비교한 그래프고요. 마찬가지로 평가 매트릭을 루지 원 스코어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풀샷에서도 일단은 일정한 성능 개인이 있었고요. 거의 한 1점 내외 정도까지 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스크래치 데이터 세팅보다는 이제 드라마틱한 개인이 보이진 않는데요. 다만 이제 모든 그 스케일에서 그
DCT5, 다이얼로그 CT5가 CT5보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다 올라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소개드렸던 유팜과 팜의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기존의 사전 학습 후에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런 2단계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그 중간에 이제 짧은 헤비 파인 튜닝을 추가함으로써 일반화 성능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다이얼로그 CT5에서는 다이얼로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헤비 파인 튜닝을 통해서 대화 영역 문제들에 대한 이제 일반화 능력을 높였고요. 그 결과 적은 데이터 환경에서 성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유광민님 그리고 박동준님 그리고 저가 함께한 발표 마무리를 하면요. 언어 모델 세계에서 요새 이제 C2C 모델이 이해, 생성 그리고 효율까지 모두 겸비한 그런 알찬 접근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저희가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한국어 C2C 모델인 CT5를 학습해서 벤치마크 성능을 내면서 검증한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의 이제 학습 경험담도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되는 헤비 파인 튜닝의 기법으로 다이얼로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한 CT5가 얼마나 데이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CT5의 컴퓨트 옵티멀리티 분석을 통해서 학습 자원이 GPT급 미만일 때는 C2C이 굉장히 경제적이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공유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동안 뭐 C2C를 잘 관심이 없으셨거나 모르셨거나 또는 여러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좀 재밌고 알찬 내용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